서방님,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조선 최고의 명문가 박판서댁 대문 앞에 남루한 행색의 소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5살, 이름은 윤채. 그런데 이 소녀의 두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명문가의 장손에게 장님 며느리를 드린다니 이건 가문의 수치가 아니냐며 온 마을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례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채는 본래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명예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수는 약초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신이라 불렸고 어머니는 궁중의녀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윤채는 3살 때부터 아버지의 약방에서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5살이 되자 눈을 감고도 100가지가 넘는 약재의 이름을 냄새만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윤채의 작은 손을 잡고 맥 짚는 법을 가르쳤는데, 채야,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맥은 속이지 못해. 내 손끝이 곧 내 눈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정말로 손끝이 눈을 대신해야 할 날이 올 줄은. 그런 집안의 딸이 어째서 장님이 되어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3년 전 윤태수가 관찰사의 비밀스러운 병을 치료하다 관찰사의 추문을 알게 되었고 입막음을 위해 관찰사는 윤태수 일가를 역적으로 몰아멸문시켰습니다. 그날 밤 관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윤채를 약방 뒷문으로 밀어내며 채야 살아라. 살아서 반드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밝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약방에 불이 붙었고 수백 가지 약재가 한꺼번에 타오르며 독한 연기와 불꽃이 폭발했습니다. 뒷문을 빠져나가던 윤채의 얼굴을 향해 자결하는 불덩이가 날아들었고 그 순간 두 눈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 3년간 거지처럼 떠돌았습니다. 얻어먹은 밥보다 맞은 매가 더 많았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매다 짐승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 팔도를 떠돌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 기력이 다해 쓰러진 곳이 하필이면 박판서댁 대문 앞이었던 것입니다. 박판서는 조정에서 좌의정을 지낸 명망 높은 인물이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가문을 이끄는 것은 박판서의 맏아들 박도윤이었는데 그에게는 18살 된 장남 박시연이 있었습니다. 박시연은 한양에서 소문난 수재로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시를 쓰면 문장가들이 감탄할 정도의 신동이었습니다. 얼굴 또한 수려하여 한양의 교수들 사이에서 혼처로 가장 인기 있는 도련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도윤이 느닷없이 거짓골에 장님 소녀를 장남의 며느리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친척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앞 못 보는 여자를 종부로 들인다니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박도윤의 동생 박도연이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습니다. 마을의 양반들도 수군거렸고 박판서댁이 드디어 미쳤다. 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했습니다. 온 집안이 반대했지만 박도윤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천하의 명예 윤태수다. 그 핏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박도윤에게는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님 며느리의 볼거리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채는 눈이 보이지 않아 패백을 올리다 큰절을 잘못하여 상위에 대추와 밤을 쏟아버렸습니다. 대추알들이 대청마루 위를 또르르 굴러갔고 하객들 사이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장님이 절을 하니 상이 울지 라며 비아냥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집안도 이제 끝이로구나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채의 귀에 그 모든 비웃음이 칼날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눈물만은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시연은 신랑 자리에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웃는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대추를 줍는 윤채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었을 때 붉은 촛불이 2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채는 그 불빛을 볼 수 없었지만 초의 열기가 왼쪽 볼에 닿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혼례를 치른 부부만이 있었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같은 장님을 아내로 맞으신 것이 원통하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쓸모없는 여자입니다. 서방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릴 수 없으며 바느질 한 땀도 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소박을 놓으시지요.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는 그 침묵이 경멸의 침묵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박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울음을 그치시오. 그리고 잘 들으시오. 당신이 장님인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택한 이유요. 윤채가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벽에 귀를 대고 밖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문고리에 천을 감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채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계시오. 아무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놓으셨는데 아무리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이 병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범인은 바로 나의 숙부 박도연이요. 윤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시연은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혼자 삼켜왔던 분노와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숙부는 3년 전부터 아버지의 약탕의 밀양에 부자초를 섞고 있어. 부자초는 소량이면 약이 되지만 오래 복용하면 장기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극독이요. 하루 이틀이면 들통이 나겠지만 극밀양을 3년간 매일 조금씩 넣으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이 무너져 가는 것이요. 의원이 봐도 그저 노안이거니 체질이 약해진 것이거니 생각하지 독을 의심하지는 못하오. 내가 아무리 의원을 불러와도 증상이 모호하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박시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6개월 동안 숙부를 감시했어. 하지만 숙부는 직접 손을 대지 않소. 모든 것은 신복 하녀 분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분이는 약탕을 다릴 때 부엌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독을 넣었어. 나는 의학을 모르오. 약탕 냄새를 맡아도 맥을 짚어도 독인지 약인지 구분할 수 없어. 그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늘한 눈 속에 간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않겠소? 당신은 명의의 딸이요. 눈은 볼 수 없어도 코와 귀와 손끝이 살아있지 않겠소? 아버지의 맥을 짚고 약탕의 냄새를 맡고 독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천하에 당신밖에 없어. 윤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연은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른 것은 동정이 아니오. 당신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오. 이 혼례는 동정도 자선도 체면도 아니오. 이것은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오. 그리고 박시연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것이 윤채의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든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윤태수를 멸문시킨 관찰사 그자가 바로 내 숙부의 처남이오. 숙부가 형의 독사를 눈치챌 수 있는 유일한 명의를 미리 제거한 것이오. 당신의 가문이 멸문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오. 당신과 나는 같은 원수를 두고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채에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와 원한이 살아야 할 이유가 복수해야 할 이유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두 눈은 잃었으나 두 손과 코는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은 눈이 아니라 손끝이었습니다. 반드시 독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윤채를 무능하고 불쌍한 장님 며느리로 박시연을 아내에게 무관심한 냉정한 남편으로 보이게 할 것. 안에서는 치밀한 공범이 되어 독의 증거를 모으고 숙부의 음모를 낱낱이 밝힐 것. 박시연은 윤채에게 위험 신호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헛기침을 3번 하면 누군가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요. 그때는 즉시 장님 행세를 더 과장되게 하시오. 윤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제가 바닥을 지팡이로 2번 치면 약탕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실패하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그렇게 비밀 전쟁에 첫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채의 비밀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먼저 이 넓은 한옥의 지리를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윤채에게 이 거대한 저택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박시연은 매일 밤 방 안에서 윤채에게 집안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안채에서 부엌까지는 12걸음, 부엌에서 우물까지는 25걸음, 우물에서 사당까지는 38걸음이요. 윤채는 이 숫자들을 전부 외우고 낮에 장님 지팡이를 짚으며 집안 곳곳을 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채는 발바닥으로 마루와 흙의 경계를 구분하고 바람의 방향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도윤의 약탕을 나르는 것은 부엌 하녀분이의 몫이었는데 윤채는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핑계로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효도한다며 기특해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채는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며 편안함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맥박의 미세한 떨림을 읽고 있었습니다. 맥이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세맥이면서 산맥. 이것은 장기적인 독성 축적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맥이 뛰는 간격이 불규칙하게 한 박자씩 빠지는 결대맥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맥상을 설명하며 이것은 몸 안에 천천히 쌓이는 도계맥이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급성 중독으로 바로 들통이 나지만 3년 넘게 극미량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의원 10명이 와도 노안으로 오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어르신, 요즘 입안이 자주 마르시지요? 그리고 손끝이 저리시고 밤에 잠이 들어도 금방 깨시고요. 박도윤이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마는 내가 어찌하느냐? 의원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인데 할아버지께서 의원이셨으니 주워들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윤채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초 중독이 틀림없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나는 약탕 냄새 속에 극히 미세한 이질적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코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부자초가 열에 의해 분해될 때 나는 특유의 매콤 쓴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는 박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자초가 맞습니다. 그것도 생부자초가 아닌 정제된 포부자입니다. 포부자는 독성을 줄여서 약으로 쓰는 것인데 역으로 정제 과정을 바꾸면 독성만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약학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직접 약탕의 냄새를 맡아봐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방에서 나는 잔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방법을 만들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박시연은 일부러 부엌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리며 이 집 음식 솜씨가 엉망이다. 내 아내가 눈은 못 보아도 손맛은 천하일품이니 오늘부터 아버지의 보양식은 내 아내가 직접 만들겠다. 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박도연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효심이라는 명분 앞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의 아들이 효심이 깊군요. 라며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윤채가 부엌에 들어서자 분이가 약탕 그릇을 들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채는 부엌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아궁이의 열기, 된장 냄새, 그리고 분이의 몸에서 나는 사향과 백단향이 섞인 향.
분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윤채는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분이와 부딪혔고 약탕 그릇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 앞 못 보는 것이. 분이가 악을 썼습니다. 그 귀한 약탕을 나으리께서 드실 약을 엎어버리다니. 윤채는 바닥에 엎드려 연신 사과하며 쏟아진 약탕을 손으로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윤채의 코는 바닥에 쏟아진 약탕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향을 포착했습니다. 감초, 인삼, 황기, 그리고 극미량의 매콤하면서도 쓴 향. 부자초의 독성이 열에 의해 분해될 때 나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맡을 수 없는 농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백 가지 약재의 냄새를 구분하도록 훈련받은 명희의 딸에게는 화살처럼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자초의 향에서 특이한 가공 흔적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자초와는 다른 인위적으로 독성을 농축시킨 정제 부자초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윤채는 박시연에게 단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부자초입니다. 그것도 극히 정제된 것으로 일반 약재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제 기술을 가진 자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반드시 독을 조제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박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숙부의 처남 그 관찰사 밑에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 두 사람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조바심이 나고 있었습니다. 형의 병세가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장님 며느리가 부엌을 차지하면서 약탕에 손을 대기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분이를 시켜 몰래 독을 넣으려 해도 윤채가 부엌을 장악한 이후로는 약탕의 냄새가 미세하게라도 달라지면 바로 엎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채는 매번 실수인 척 넘어지고 울며 사과했지만 박도연은 서서히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장님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느냐? 박도연이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눈도 못 뜨는 것이 뭘 알겠습니까? 발이 걸려 넘어진 것뿐입니다. 분이가 대답했지만 박도연의 미간에 낀 주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밀서를 보내 처남인 관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관찰사는 새로운 계략을 내려보냈습니다. 장님 며느리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탕에 손을 못 대게 된 이상 방해물을 먼저 치워야 하네. 장님이니 사고를 위장하기는 쉬울 것이야. 어느 날 박도연은 집안에 큰 잔치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형의 쾌유를 비는 잔치라는 명분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잔치날 윤채는 시아버지께 올릴 특별한 보양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보낸 하인이 부엌에 나타나 마님께서 잔치 음식을 봐달라 하십니다. 라며 윤채를 부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윤채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보양탕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윤채는 돌아오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탕 위로 미세하게 떠도는 새로운 냄새, 비상. 이번에는 부자초가 아닌 비상, 즉 비소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한 모금이면 즉사하는 양이었습니다. 윤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오늘 당장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채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약탕을 들고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기 직전 일부러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며 약탕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윤채의 손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아이고 이 못난 것. 앞이 안 보이니 이 지경입니다. 라고 외치며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달려온 하인들은 혀를 차며 장님이 부엌에서 뭘 한다고 라며 비웃었고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쏟아진 약탕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미처 닦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시연이 소란 틈에 쏟아진 약탕을 종이에 적신 뒤 소매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증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는 화상 입은 손등에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비소입니다. 이번에는 서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려 한 겁니다. 숙부가 초조해지고 있어요. 초조해진 자는 실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며칠 후 윤채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거세게 밀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윤채는 균형을 잃고 우물 속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박시연이 어디선가 달려와 윤채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피가 나도록 우물 돌턱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채의 몸이 허공에 반쯤 매달린 채로 박시연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누가 했어? 박시연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돌턱에 쓸려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윤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친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밀리기 직전에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향과 백단향이 섞인 향. 이 집안에서 그 향을 쓰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분이 박도연의 신복 하녀였습니다. 박시연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윤채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서방님. 지금 분이를 잡아도 숙부는 발을 뺄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위기와 희생. 박도연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독도 안 통하고 사고 위장도 실패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꺼냈습니다. 박도윤의 병세가 깊어지자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형님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끌어들인 것은 박도연은 의미심장하게 윤채를 가리켰습니다. 저 장님 며느리입니다. 눈이 먼 자는 음기가 셉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형님의 병세가 나빠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혼례 전에는 그래도 마당을 거니실 수 있었는데 저 여자가 들어온 후로 자리보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활한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윤채가 들어온 뒤 약탕에 독을 더 많이 넣은 것은 박도연 자신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윤채가 들어온 시기와 병세 악화가 맞아떨어졌으니까요. 무당은 박도연에게 매수된 자였습니다. 무당은 과장된 몸짓으로 난리를 치며 방울을 흔들고 칼을 휘두르며 이 댁에 흉한 기운이 서려 있으니 그 근원을 쫓아내지 않으면 대주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장님 며느리를 내보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평소 윤채를 기특히 여기던 어른들까지도 혹시 정말 그런 게 아닐까 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연이 나서서 이것은 미신입니다. 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윤채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윤채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지가 이는 마당에 하얀 치마가 닿았고 보이지 않는 두 눈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제가 흉한 기운의 근원이라 하시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3일 안에 시어르신의 병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가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밝혀낸다면 다시는 저를 흉한 기운이니 귀신이니 하는 말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박도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님이 3일 만에 병의 원인을 밝힌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시연은 윤채에게 다그쳤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요? 3일은 너무 짧소. 우리에게는 아직 물증이 하나밖에 없어. 윤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오히려 이것이 기회입니다. 숙부께서는 제가 3일 후에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3일만 참으면 눈의 가시가 저절로 사라지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방심한 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방심한 자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숙부가 안심하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박시연은 아내의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윤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는 비장의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시아버지 몸속의 독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윤채는 아침부터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밤새 달인 약탕을 올렸습니다. 이 약탕에는 부자초의 독을 중화시키는 감두탕의 성분이 은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두탕은 감초를 달인 물인데 윤채는 여기에 녹두와 생강을 더하고 어머니에게 배운 비방의 약재인 방풍과 세신을 극소량 첨가했습니다. 이 처방은 급격한 해독이 아닌 완만한 해독을 유도하여 시아버지의 약해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안색이 미세하게 좋아졌고 맥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박도윤은 며느리가 끓여준 약탕을 마시며 이상하구나. 오늘은 손끝이 덜 저리는 것 같다. 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윤채는 첫째 날 밤에 박시연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방님, 숙부가 방심하고 있는 내일 숙부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해 주십시오. 특히 숙부가 집안에서 평소와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무언가를 옮기는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둘째 날 박시연은 숙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박도연이 새벽녘에 사당에 들렀다가 나올 때 평소와 달리 소매 안에 무언가를 품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시연은 흥분을 감추며 윤채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시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박도연의 서재에 몰래 잠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조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서재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시연이 서재에 들어가는 순간 하인들을 불러 현장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내가 숙부의 서재를 뒤지다니, 이 불효막심한 놈. 박도연은 박시연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달빛 아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잠에서 깨어난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집안 어른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조카가 제 서재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했습니다. 장님 여자에게 홀려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장님 며느리를 들이더니 집안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박시연은 무릎을 꿇린 채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내리칠 때 둔탁한 소리가 밤공기를 찢었습니다. 두 번째 곤장이 내려치려는 순간 윤채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 박시연의 신음소리, 그 방향만으로 달려와 박시연의 등 위에 자신의 몸을 엎었습니다. 때리시려면 저를 먼저 때리십시오. 서방님이 서재에 간 것은 제가 시킨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약에 넣을 귀한 약재의 처방전을 찾으라고 제가 보낸 것입니다. 저는 눈이 멀어 제 손으로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의 눈을 빌린 것뿐입니다. 시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며느리의 효심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곤장을 든 하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윤채는 보이지 않는 눈에서 핏빛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아무리 박도연의 편이라 해도 시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며느리를 때리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이를 갈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는 곤장에 맞아 멍이 든 박시연의 등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상처 하나하나를 읽으며 약을 올렸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초를. 박시연은 윤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오. 내가 부주의했소. 하지만 오늘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어. 숙부의 서재에는 아무것도 없었소. 증거를 다른 곳에 숨긴 것이오. 윤채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낮에 숙부가 사당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하셨지요? 그렇소. 소매 안에 품고 나왔소. 윤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당이라. 누구도 함부로 뒤지지 못하는 곳. 선조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장소. 증거를 숨기기에 이보다 완벽한 곳이 또 있겠습니까? 숙부께서 오늘 무언가를 꺼내 옮긴 것은 내일이면 장님 며느리가 쫓겨나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 옮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셋째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윤채와 박시연은 목숨을 건 도박에 나섰습니다. 박시연은 사당으로 향했고 윤채는 부엌에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선조들의 위패가 줄지어 서 있는 신성한 공간. 박시연은 숙부가 평소 절을 올리던 위패 앞에 바닥을 살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한 곳의 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자 기름 종이에 쌓인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숙부가 미처 다 옮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초를 정제하는 방법이 적힌 처방전, 관찰사와 주고받은 밀서들, 그리고 박판서의 유언장을 위조한 초안이었습니다. 위조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동생 박도연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이 죽은 뒤 꺼낼 마지막 카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밀서 중 하나에는 윤태수 일가를 처리한 대가로 약속한 토지 문서를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채의 가문을 멸문시킨 것이 단순히 관찰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박도연이 사주한 것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윤태수가 언젠가 형의 독사를 눈치챌까봐 미리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박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 사실을 윤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한편 윤채는 부엌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약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감두탕에 녹두와 생강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비방의 약재를 넣은 해독차였습니다. 이 차를 시아버지에게 드리면 체내에 축적된 부자초의 독이 급격히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심한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구토물에서 부자초의 잔류 독소가 검출되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오랫동안 독을 투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격한 해독 반응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감두탕으로 몸의 기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킨 것이 이 도박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어차피 시아버지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도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3일째. 장님 며느리가 약속대로 스스로 이 집을 나갈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유지들이 모여들었고 박도연은 연극이라도 하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안타깝지만 약속은 약속이 아니겠소. 조카 며느리가 용기는 가상했으나 역시 장님의 힘으로는 무리였던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 박도윤의 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자 박도윤이 격렬하게 구토를 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윤채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구토물이 담긴 대야에서 검푸른 액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도연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채는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독을 빼내고 있습니다. 독. 무슨 헛소리를.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채는 구토물이 담긴 대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부자초의 잔류 독소가 나올 것입니다. 부자초는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몸속에 특유의 검푸른 침전물이 남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부자초의 독성 성분만이 체내에서 이런 색을 만듭니다. 의원을 불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박시연이 사당에서 가져온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박시연은 하나하나 증거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자초 정제 처방전, 관찰사와의 밀서, 위조 유언장 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채의 가문을 멸문시킨 대가에 관한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시연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숙부는 친형을 독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명예 윤태수 일가를 멸문시키는 데 가담했습니다. 왜 윤태수를 죽였겠습니까? 형의 독사를 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의 가시를 미리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 유언장까지 준비하여 가문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귀신 때문이라 하시겠습니까? 집안 어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장님 며느리를 내보내야 한다. 고 동조하던 사람들이 박도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도연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하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즉시 관아에 사람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도착하여 박도연을 포박했습니다. 박도연은 끌려가면서도 장님년이 이 집안을 망친 거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형을 독살하려 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라며 돌을 던졌고 분이는 관비로 끌려가며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손에 죽을 뻔한 윤채는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구토물을 확인한 결과 윤채의 진단대로 부자초에 검푸른 독소 침전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박도연에게 곤장 80대와 유배형을 내렸고 관찰사에게도 조사에 손길이 뻗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뒤에야 윤채와 박시연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방의 촛불 아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일간의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몸이 비로소 풀리자 그제야 두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소? 윤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우물에서 밀려날 때도, 약탕에서 비소 냄새를 맡았을 때도, 시아버지께 해독차를 올릴 때도. 만약 한 번이라도 실수했다면 우리 둘 다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도망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소? 윤채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봤자 장님인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3년간 거리를 떠돌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박시연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오. 숙부가 제거되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채의 해독 치료 덕분에 시아버지 박도윤의 병세는 빠르게 호전되었지만 3년간 축적된 독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채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맥을 짚어 미세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년이 지났을 때 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당에 나온 날 박도윤은 햇빛 아래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 것은 자기 동생 손에 죽었을 것이다. 윤채도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나으실 것입니다. 약은 제가 계속 다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윤은 윤채와 박시연을 불러 앉히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절을 하다니 두 사람이 황급히 말렸지만 박도윤은 끝까지 절을 마쳤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것은 너희 둘이다. 그리고 며느리야, 이 늙은 것이 내게 큰 빚을 졌다. 내 아비 윤태수가 죽은 것이 내 동생 때문이었다니 내 아비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한이로구나.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겠느냐. 결국 내 동생이 내 아비를 죽여 나까지 죽이려 한 것이니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구나. 윤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모르셨던 일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가문이 제 가문입니다. 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의술이 결국 나를 살렸으니 윤태수의 의술은 죽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 가문의 며느리인 것이 이 아비의 가장 큰 복이로다. 그날 밤 박시연은 윤채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는 사당에서 발견한 밀서의 내용, 윤태수 일가의 멸문이 숙부의 사주였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의 보이지 않는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첫날 밤에 서방님께서 숙부와 관찰사가 처남 사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은 관찰사 혼자의 판단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명희를 먼저 죽인 것은 독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윤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 서방님의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고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박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윤채를 안았고 윤채는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시연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찰사의 비리를 조정해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관찰사는 파직되어 유배되었고 윤태수 일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윤채의 부모에게는 사후 명예가 회복되었고 남은 가족들의 유해는 명당에 이장되었습니다. 윤채는 부모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이 저를 살렸고 시아버지를 살렸고 이 가문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더 이상 역적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윤채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쇠락하던 박판서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장님 안주인을 무시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부에 거짓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숫자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주파나를 튕기며 하인이 불러주는 숫자와 실제 곡식의 양을 교차 확인했고 곡식 가마니의 무게를 손으로 들어 확인하며 이 가마니는 한 대가 빠졌다. 고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쌀독의 높이를 손으로 재어 어제보다 3대가 줄었는데 오늘 밥을 지은 양으로는 한 대면 충분하다. 고 따졌습니다. 몇 번의 적발 이후 더 이상 윤채를 속이려는 하인은 없었습니다. 약을 다리느라 주판을 튕기느라 논밭을 관리하느라 하인들을 통솔하느라 그녀의 고운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더 날카롭게 사람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느새 존경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판서댁 마님은 눈이 없어도 10눈 가진 사람보다 낫다. 는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도윤이 완치된 후 전국 각지의 명의들에게 수소문하여 윤채의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중에 은거하던 한 노의원이 특별한 침술과 약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의원은 윤채의 눈을 진찰한 뒤 말했습니다. 눈의 신경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막이 눈을 덮고 있는 것이요. 막을 걷어내면 빛이 돌아올 수 있어. 다만 6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이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요. 윤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의 고통쯤이야. 6개월간의 치료는 가혹했습니다. 매일 눈에 뜨거운 침을 맞고 쓰디 쓴 약재를 눈에 직접 발라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고통이 너무 심해 이불을 물어뜯으며 신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고통의 신음을 흘릴 때마다 박시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시아버지 박도윤이 직접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박시연은 치료 기간 동안 한양의 벼슬자리에서 한 달간 휴가를 얻어 윤채 곁을 지켰습니다. 노의원이 침을 놓을 때마다 박시연은 윤채의 손을 꽉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에서 있었던 일, 과거 시험장에서의 웃긴 에피소드, 조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윤채가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서방님, 제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무엇이요? 서방님 얼굴이요. 매일 손으로만 만져봤잖아요. 코가 이만큼 높고 턱이 이만큼 각지고 눈썹이 이만큼 진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어떤 얼굴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망하면 어쩌려고. 손끝으로 느낀 얼굴이 이만큼 좋았는데 눈으로 보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치료가 끝난 날이 왔습니다. 노의원이 윤채의 눈을 감싸고 있던 천을 한 겹 벗겨냈습니다. 방 안에는 박시연과 시아버지 그리고 노의원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천이 벗겨진 순간 윤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연 안개 같은 빛만이. 그리고 서서히, 정말로 서서히 세상의 윤곽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한 형체가 조금씩 선명해져 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뿌옇게 보였지만 그 윤곽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박시연은 대답 대신 윤채의 두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윤채가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 매일 밤 그의 얼굴을 확인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느끼던 얼굴을 이제는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윤채의 손끝이 그의 눈썹을, 코를, 입술을, 턱선을 따라갔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얼굴과 눈이 보는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윤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소.
세상을 못 보던 그 눈도 다시 빛을 찾은 지금의 그 눈도. 나는 13년간 당신의 눈이 되어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요. 윤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목소리가 저희 눈이었으니까요. 손을 잡아주셔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일으켜 주셨으니까요. 박시연은 윤채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약을 다리느라, 주판을 튕기느라, 살림을 도맡느라 굵어지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손등, 곤장을 대신 맞으며 다른 무릎. 이 손이 아버지를 살렸고, 우리 가문을 살렸고, 나를 살렸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손을 지키겠소. 평생.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매화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님 며느리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가문의 은인이라 불렀고 윤채의 두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13년의 어둠을 견딘 끝에 얻은 사랑과 신뢰의 빛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먼 것은 장애가 아니라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